9월의 서울은 숨막히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나는 방금 출력한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강남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솟은 JS그룹의 오피스 빌딩으로 뛰어들어갔다. 얼굴에 확 끼쳐오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그제야 겨우 살아난 기분이 들었다. 마케팅팀에 입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나는 여전히 방향을 잃은 파리처럼 갈팡질팡했다. 매일같이 유아라 팀장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거나 조민우 선배의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다. 어쩔 수 없지. 신입사원이니까 버텨내는 수밖에. 오후 2시, 하루 중 가장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 나는 잠시 숨을 돌리러 비상계단으로 몰래 빠져나왔다가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다. 새로 오신 경비원이었다. 다들 박경비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몸에 약간 큰 경비 제복을 입고 계단참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마른 맨밥이 담긴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다. 흔한 물 한 병조차 없이. 박경비님은 60이 넘어 보이는 연세의 머리는 희끗했지만 무척 깔끔한 모습이었다. 특히 눈빛이 여느 노인들처럼 흐릿하지 않고 유난히 맑고 총명했다. 그가 온 지는 일주일쯤 되었는데 늘 과묵했다. 필수적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괴팍하다고 수군댔지만 나는 왠지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온화함을 느끼곤 했다. 그의 손에 들린 맨밥 도시락을 보니 까닭 없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이 빌딩 근처에서는 아무리 싼 배달 음식도 10,000원은 훌쩍 넘는데 저 맨밥으로 어떻게 허기를 채울까.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만약 할아버지가 밖에서 저렇게 끼니를 때우신다면 나는 분명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다음 날 점심, 나는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배식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제육볶음을 1인분 더 달라고 했다. 동그랑땡도 몇 개 추가했다. 식판을 들고 나오면서 조금 망설여졌다. 이렇게 불쑥 가져다 드리면 너무 당돌하게 보이지 않을까? 박경비님이 나를 동정한다고 생각해 자존심 상해하시지는 않을까? 나는 식당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동료들이 거의 식사를 마쳐갈 때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1층 경비실로 향했다. 박경비님은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박경비님.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오늘 저희 식당에서 행사를 해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좀 드셔주시겠어요?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박경비님이 고개를 돌렸다. 그 맑은 눈이 나를 향했다가 내 손에 들린 도시락을 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 나는 거절당할까봐 속으로 조마조마했다. 고맙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또렷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점심마다 그의 몫까지 음식을 챙겼다. 때로는 구내식당 음식이었고 때로는 아침에 일부러 조금 더 만든 내 도시락 반찬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다. 내가 도시락을 건네면 그가 고맙다고 말하며 받는 것이 전부였다. 가끔 야근하고 늦게 퇴근할 때면 경비실 책상 위에 요구르트 한 병이나 깨끗이 씻은 과일 몇 개가 놓여있곤 했다. 나는 그것이 박경비님이 조용히 놓아두신 것임을 알았다. 그렇게 3년, 그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 삶의 소소하지만 꾸준한 습관이 되었다. 어떤 보답도 바란 적 없었다. 그저 이 차가운 대도시에서, 이 인정머리 없는 빌딩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서로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사소한 습관이 3년 후 내 평범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당시 내 모든 신경은 온통 골칫거리인 유아라 팀장님에게 쏠려 있었으니까. 박경비님에게 도시락을 챙겨드린 지 3주째 되던 날, 유아라 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유 팀장님은 우리 마케팅팀의 수장이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았지만 사람을 보는 눈빛에 늘 사람을 깔보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특히 나 같은 신입에게는 더더욱 좋은 낯빛을 보여주지 않았다.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그녀가 말했다. 이미래 씨, 온 지도 이제 한 달 다 되어가니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파악했겠죠? 유 팀장님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파악했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온기 없는 미소가 걸렸다. 곧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어요. 우리 마케팅팀이 총괄해서 새로운 홍보 방안을 기획해야 해요. 핵심은 그룹의 인문학적 역사와 계승 정신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이미래 씨가 총괄 기획을 맡도록 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0주년 기념식은 그룹의 올해 최대 행사였다. 마케팅팀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반년 가까이 준비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나 같은 신입에게 그것도 총괄 기획을 맡긴단 말인가? 팀장님, 저는 이제 막 들어와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는 경험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칠까봐 걱정됩니다. 나는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든 밀어내려 했다. 왜요? 자신 없어요? 유 팀장님이 내 말을 잘랐다. 젊은 사람은 이럴 때 단련되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조민우 선배가 도와줄 테니 모르는 건 물어보고요. 그녀는 도와주리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계산적인 빛을 똑똑히 보았다. 조민우 선배는 부서의 고인물이었다. 나보다 몇 년 먼저 입사했다는 핑계로 온갖 또든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돕는다고 함정이나 파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그 무거운 자료 뭉치를 들고 사무실을 나오자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조민우 선배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이야, 이미래 씨, 대단한데. 팀장님이 아주 제대로 밀어주시네. 50주년 프로젝트를 다 맡기고 열심히 해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주변 동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인배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것을 알았다. 속으로는 내가 망신당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자료를 찾고 사례를 분석하며 이른바 인문학적 역사와 계승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고심했다. JS그룹은 제조업으로 시작한 회사였다. 창업주이신 박명애 회장님이 맨손으로 일군 이야기야. 익히 들어왔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기획안에 뼈대를 몇 번이나 썼다 지웠지만 스스로 보기에도 공허하고 지루할 뿐 핵심을 전혀 잡지 못했다. 금요일 밤 나는 또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다. 사무실엔 거의 아무도 없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기분은 최악으로 가라앉았다. 유 팀장님이 일부러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프로젝트는 애초에 불가능한 임무였다.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든 그녀는 비판할 이유를 찾아낼 것이고 심지어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모두 내게 떠넘길 수도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1층으로 내려왔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박 경비님이 아직 앉아 계신 것이 보였다. 경비실의 불빛은 따스했다. 그가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습관처럼 보온 가방에 넣어두었던 도시락을 건넸다. 박 경비님, 오늘 만든 가지볶음인데 좀 식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늘 그렇듯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바로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나를 보며 물었다. 아가씨,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어? 극심한 피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말투에 담긴 드문 관심 때문이었을까?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경비실 창가에 기대 얼음부주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요. 팀장님이 그룹 50주년 기획안을 쓰라는데 무슨 인문학적 역사를 발굴하래요.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안 잡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박 경비님은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는 천천히 도시락을 열고 젓가락을 들었다. 가지볶음을 한 입 먹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툭 던지듯 말했다. 역사라는 건 다 낡은 곳에 숨어 있는 법이지. 창고에 처박혀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물건들, 먼지 쌓인 옛날 장부 같은 것들 말이오. 컴퓨터 속 죽은 글자보다 훨씬 온기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무심하게 들렸지만 혼란스러운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낡은 물건, 옛날 장부, 창고, 맞아. 그룹이 수십 년간 발전해 오면서 초창기의 실물 자료들을 보관하는 자료실이나 창고 같은 곳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누렇게 바랜 사진들, 손으로 쓴 기록들, 심지어 초창기 제품 샘플까지 그것이야말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천편일률적인 보도자료보다 훨씬 생생하고 온기 있는 역사가 아닌가. 나는 벌떡 일어서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박 경비님은 여전히 별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지볶음을 마저 드셨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사무실로 돌아와 곧장 내부 시스템을 켜서 그룹의 자료관리 부서와 물품 창고의 위치를 조회했다. 주말이라 당직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보물이 가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유 팀장님이 이 프로젝트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조민우 선배가 내 실패를 비웃으며 기다린다고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그 주말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대신 푹 잠을 자며 재충전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나는 곧장 총무부로 달려가 온갖 아양을 떨어가며 겨우 낡은 자료 보관실의 자료 열람 허가를 받아냈다. 나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사람은 매일 말없이 맨밥만 드시던 박 경비님이었다. 그의 무심한 한마디가 어둠 속 등불이 되어주었다. 박 경비님의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각성했다. 며칠 내내 먼지가 자욱한 그룹의 낡은 자료 보관실에 틀어박혔다. 그곳은 평소 아무도 찾지 않아 공기 중에 종이와 낡은 나무가 뒤섞인 냄새가 가득했다. 은퇴를 앞둔 관리자 아저씨는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나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나는 그저 50주년 프로젝트 때문에 영감을 찾으러 왔다고만 둘러댔다. 그런데 정말로 이 낡은 창고는 보물창고였다. 나는 그룹의 시초가 된 작은 공장의 흑백 사진을 찾아냈다. 젊은 시절의 박명애 회장님이 작업복 차림으로 손에 기름때를 잔뜩 묻힌 모습은 지금 홍보책자에 실린 말끔한 정장 차림보다 훨씬 생동감 넘쳤다. 손으로 쓴 생산 기록 뭉치도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단정한 글씨와 수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의 어려움과 꼼꼼함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하나하나 메모하며 자료를 훑었다. 마음속에 점차 확신이 차올랐다. 유 팀장님이 인문학적 역사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다면 나는 진짜 배기를 파헤쳐서 보여주리라. 초벌로 정리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밤을 꼬박 새워 월요일 아침 나름대로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기획안 뼈대를 유 팀장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표지에 적힌 세월이 빚어낸 온기, JS 그룹 50주년, 인문학적 기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몇 장 대충 넘겨보고는 옆으로 휙 던져버렸다. 이미래 씨, 이게 다 뭐야?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들 뿐이잖아. 시커먼 사진에 낡아빠진 수기노트? 이게 우리 그룹의 현재 위상과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한 건 있어 보이는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이런 과거 회상이나 하는 건 우리 그룹이 예전만 못하다고 암시하는 건가?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설명했다. 팀장님, 저는 이런 원본 자료들이야말로 JS그룹의 성실함과 고난을 극복해온 계승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장님께서도 여러 자리에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됐어요, 됐어. 유 팀장님은 짜증스럽게 내 말을 끊었다. 회장님 들먹이지 마. 방향이 완전히 틀렸어. 다시 해. 금요일까지 그룹의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비전을 담은 기획안을 가져와요. 조민우 선배한테 괜찮은 해외 사례들이 있으니 많이 배우도록 하고 그녀와 논쟁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묵묵히 퇴짜 맞은 기획안을 들고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조민우 선배는 곧바로 국제적이고 선진적인 PPT 템플릿과 사례라며 온갖 화려하고 공허한 자료들을 보내왔다. 내가 찾아낸 진솔한 역사의 흔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유 팀장님이 요구하는 있어 보이는 기획안을 만드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낡은 창고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했다. 마치 두 개의 자아로 분열된 사람처럼 정신없이 바빴다. 박 경비님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줄 때도 경비실에 급히 내려놓고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눌 시간이 없었다. 박 경비님은 늘 그대로였다. 도시락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가끔 내 안색이 유독 안 좋을 때면 말없이 잘 씻은 사과 하나를 건네주셨다. 금요일 오후 부서 프로젝트 진행 회의가 열렸다. 나는 마지못해 국제적 비전을 결합한 실제로는 온갖 개념을 짜깁기하고 소량의 역사적 요소만 조심스럽게 넣은 새로운 버전의 기획안을 발표했다. 나 스스로도 이 기획안이 이도 저도 아니고 공허하기 짝이 없다고 느꼈다. 예상대로 내 발표가 끝나자마자 유 팀장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조민우 선배가 먼저 나섰다. 미래 씨,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기획안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핵심 데이터 근거가 너무 부실해. 특히 우리 그룹 초기 제품의 시장 점유율 부분 말이야. 인용한 15%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지? 내가 알기론 그룹의 공식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창립 초기 5년 동안 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은 적이 없어.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부터 틀리면 고객이나 상사들이 우리 기획안의 신뢰성을 어떻게 믿겠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15% 데이터는 내가 아주 초기의 비공식 내부 보고서에서 본 것이었다.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히 인용한 것이었다. 최근 20년간의 공식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초기 데이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내가 찾은 것이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민우 선배에게 발목을 잡힐 줄이야. 그는 분명히 데이터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내가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렸을 것이다. 유 팀장님은 즉시 얼굴을 굳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이미래 씨, 업무 태도는 엄격해야 해요. 데이터는 기획안의 초석이야. 초석이 불안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사상 누각일 뿐이에요. 이렇게 비전문적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겠어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 자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회의실 안.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동정, 구경,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까지.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들이 일부러 꾸민 일이라는 걸 알았다. 조민우는 자료를 미리 다 조사해뒀고 유 팀장님은 그걸 빌미로 나를 몰아세운 것이다. 내가 힘들게 찾아낸 량덴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거대한 억울함과 무력감이 나를 덮쳤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회의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나는 넋이 나간 채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왔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자리로 돌아와 무참히 짓밟힌 기획안이 떠있는 모니터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정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모니터를 멍하니 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사내 메신저였다. 낯선 시스템 계정으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1층 동쪽 비상계단, 소화전 오른쪽 아래. 발신인도 없고 계정도 임시로 만든 것 같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필요한 것이란 뭘까? 설마.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마지막 구명더처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평소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1층 동쪽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과연 구석에 있는 붉은 소화전 오른쪽 아래에서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나는 서둘러 봉투를 품에 숨기고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갔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복사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JS그룹의 초창기 양식이 찍힌 누렇게 바랜 내부 통계보고서 복사본이었다.
거기에는 그룹 창립 3년 차의 각종 경영 데이터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항목에는 15.3%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당시 책임자의 서명과 날짜까지 찍혀 있었다. 이건 원본 증빙 자료잖아. 내가 전에 찾았던 보고서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자료였다. 조민우 선배가 말한 공식 연차 보고서에 기록이 없다는 말은 맞았다. 아주 초기의 상세 데이터는 후대의 공식 보고서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 내부 보고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나는 흥분으로 손을 떨었다. 누구일까? 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방식으로 나를 도와준 걸까? 그 낯선 계정, 내 머릿속의 순간, 박경비님의 평온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분일까? 경비원이 어떻게 수십 년 전에 내부 보고서를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또 왜 이렇게 몰래 나를 도와주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샘솟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이 구명더처를 꽉 쥐었다. 마음속에 절지부생의 용기가 솟아올랐다. 유아라, 조민우, 당신들이 데이터 조작으로 나를 짓밟으려 했다고? 어디 두고 보자. 그 구원의 낡은 보고서는 내 손에 쥐어진 절대적인 무기와 같았다. 나는 그것을 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유 팀장님의 사무실로 찾아가 복사본을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팀장님, 어제 회의에서 지적된 데이터 문제에 대해 제가 더 원본에 가까운 증빙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룹 창립 3년 차의 내부 통계 보고서 원본 복사본입니다. 여기 시장 점유율이 15.3%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인용한 데이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유 팀장님은 누렇게 바랜 종이를 집어들고 몇 번이나 얼굴색을 바꿨다.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마지막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골동품은 어디서 찾아냈어요? 꽤나 애썼네요.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지만 나는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자료 보관실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고가 될 것 같아 복사해 두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기획안 방향에 대해서는? 유 팀장님은 보고서 복사본을 책상에 던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데이터 문제는 해결됐으니 그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기획안의 톤은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있어 보이는 국제적인 방향으로 가야 해요. 그런 낡은 사진이나 노트는 적당히 양념으로만 쓰고 무슨 역사 박물관처럼 만들지는 말아요. 나는 그녀가 스스로 체면을 차리려는 것임을 알았기에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데이터 문제를 해명하고 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허울 좋은 자리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공이었다. 기획안의 최종 모습은 두고 보면 알겠지. 그녀의 사무실을 나올 때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었다. 1층 경비실을 지나칠 때 박경비님이 문 앞에 서서 몸을 풀고 계셨다. 나는 다가가 아침에 챙겨온 도시락 2개 중 하나를 건넸다. 오늘은 그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던 불고기를 일부러 더 많이 만들었다. 박경비님, 감사합니다. 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그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도시락을 받아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찾았다니 다행이구먼.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보고서가 그가 찾아준 것임을 더욱 확신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어떻게 수십 년 전의 내부 문서를 그렇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은 내 마음속에 씨앗처럼 묻혔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은 있는 법이다. 그가 나를 도와줬고 나는 감사한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나는 어리바리한 신입사원에서 마케팅팀의 고참이 되었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 선배는 여전히 나를 안입곱게 여겼고 알게 모르게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몇 마디 핀잔에 몰래 눈물 짓던 풋내기가 아니었다. 박경비님의 역사는 낡은 곳에 숨어 있다는 말은 나를 일깨워 주었고 정해진 규칙 밖에서 자원과 해답을 찾는 법을 배우게 했다. 몇 번이나 그들이 설치한 장애물 앞에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들은 내게서 큰 꼬투리를 잡지 못했고 나도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생각은 없었다. 우리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박경비님에게 도시락을 챙겨드리는 것은 3년간 변함없는 내 습관이 되었다. 이제는 음식이 남았다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입맛에 맞는지 신경 쓰게 되었다. 때로는 구내식당의 특별 메뉴를, 때로는 주말 내내 푹 끓인 곰탕을 보온병에 담아 가져다 드렸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내가 야근하는 날이면 경비실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두었고 나는 그의 관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비 오는 날이면 생강차를 챙겨드렸다. 나는 점차 박경비님이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부사장급 임원 두 분이 1층에서 담배를 피우며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 막막하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박경비님에게 시장 변화가 빨라 방향 잡기가 어렵다고 무심코 푸념했다. 그는 내가 가져온 비빔국수를 드시면서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배가 크면 방향 틀기가 어렵지. 하지만 등대는 늘 그 자리에 있잖소. 눈앞에 파도만 보다가는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잊어버리기 십상이요. 당시에는 그저 심오한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룹은 정말로 전략 방향을 수정해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정된 방향이 박경비님의 말과 희미하게 맞닿아 있었다. 이런 사소한 우연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 마음속 의욕은 커져만 갔다. 그가 보는 신문은 언제나 경제면이었고 가끔 시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식견은 나 같은 대학 졸업생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색이 바랜 경비 제복을 입고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며 내가 가져다주는 밥을 먹는 더없이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박경비님, 아시는 게 정말 많으신데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는 내가 가져온 귤을 까고 있었다. 그의 손동작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껍질을 깐 귤 반쪽을 내게 건네고 나머지 반쪽을 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했지. 늙어서는 조용한 게 좋아서. 그가 더 말하길 원치 않자 나도 더는 묻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되었다.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에 휩싸였다. 유 팀장님은 기념식 당일 가장 중요한 순서인 모든 귀빈과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 발표 임무를 내게 맡겼다. 겉으로는 나를 높이 평가하는 척했지만 나는 이것이 또 다른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중대한 자리에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무한히 확대될 것이 뻔했다. 조민우 선배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를 돕겠다며 나섰다. PPT 제작을 돕겠다. 발표 원고를 검토해주겠다며 비정상적으로 친절했다. 나는 그들이 분명히 무언가 꾸미고 있으며 기념식에서 내게 치명타를 날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다지 불안하지 않았다. 3년간의 단련으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경비실에 앉아 세상과 무관해 보이는 박경비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오히려 사람을 더 긴장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한 기대를 품게 했다. 기념식 전 마지막 주, 공기마저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느껴졌다. JS 그룹 전체가 팽이처럼 바쁘게 돌아갔다. 온갖 리허설, 장비 테스트 료전, 확인으로 분주했다.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했다. 프로젝트 마무리는 물론 그 지긋지긋한 주제 발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했다. 발표 원고는 수없이 수정했고 PPT는 애니메이션 효과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듬었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 선배에게 꼬투리 잡힐 빌미를 단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조민우 선배는 며칠 동안 유난히 친절하게 굴며 거의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이었다. 그는 미래씨, 이 PPT 색감이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기념식이잖아. 화려해야지.
내가 아는 실력 좋은 디자이너한테 부탁해서 좀 손봐줄까? 라고 하거나 발표 원고 좀 줘봐. 내가 시간 조절 잘 되게 리듬감 좀 봐줄게라고 했다. 나는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그의 손을 거치게 뒀다가는 어떤 지뢰를 심어놓을지 모를 일이었다. 모든 중요 파일, 최종 발표 원고, PPT 최종본은 암호화된 USB와 회사 내부 클라우드에 여러 개씩 백업해 두었다. 클라우드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다. 이래도 그들이 무슨 수작을 부릴 수 있을까 싶었다. 기념식 전날 오후, 모든 요소를 포함한 최종 리허설이 그룹에서 가장 큰 연회장에서 진행되었다. 객석에는 가상의 귀빈과 언론이 앉아 있었고 조명과 음향도 모두 실제처럼 준비되었다. 분위기는 실전과 다름없었다. 내 순서가 되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한 뒤 수없이 확인했던 PPT 파일을 열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억눌린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대형 스크린을 보았다. 머리가 윙하고 울리며 새하얘졌다. 스크린에 떠 있는 것은 내가 공들여 준비한 기획안이 아니었다. 조잡하고 촌스러운 색감에 아무런 논리도 없이 마구잡이로 쌓아 올린 이미지 덤이었다. 제목조차 JS 그룹 50주년 기념, 너와 함께라 감사해라는 어이없는 문구로 바뀌어 있었고 배경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퍼온 만화 캐릭터와 풍경 사진이었다. 저급하고 우스꽝스러워 그룹의 이미지를 모독하는 수준이었다. 유 팀장님이 즉시 아래에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미래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 달 넘게 준비한 결과가 고작 이거예요? 그룹 50주년 기념식을 장난으로 알아요. 조민우 선배도 가식적인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미래 씨, 너무 부주의했네. 혹시 안전하지 않은 템플릿이라도 썼어? 바이러스라도 걸렸나? 아니면 애초에 준비할 마음도 없이 대충 아무거나 가져온 거야?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손가락을 떨며 노트북을 조작해 파일 속성과 경로를 확인했다. 파일명은 맞았다. 내가 작업한 50주년 주제 발표, 최종본 PPTX가 분명했다. 하지만 내용물이 통째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즉시 회사 내부 클라우드에 접속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메시지만 떴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내 클라우드 계정까지 해킹한 것이다. 객석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노골적인 비웃음과 비난이 섞여 들려왔다. 모든 시선이 바늘처럼 내 등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부사장 한 분이 굳은 얼굴로 유 팀장님에게 말했다. 유 팀장, 이게 당신네 마케팅팀이 내놓은 결과물인가? 정말 실망스럽군. 이 일은 엄중히 처리해야겠어. 유 팀장님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네, 부사장님. 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던졌다. 이미래 씨, 일단 내려와요. 그 발표는 당신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조민우 씨, 당신이 전에 준비해둔 백업 기획안이 있었죠? 당신이 올라가. 조민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더위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입으로는 사양하는 척했다. 아, 팀장님, 그건 좀, 그래도 미래 씨의 노력이 있는데. 노력은 무슨, 썩은 동아줄이야. 올라가라면 올라가. 유 팀장님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그들의 찰떡 같은 호흡을 보니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 접근해 내 신뢰를 얻으려다 실패하자 가장 악독한 수를 쓴 것이다. 내 클라우드를 해킹해 준비한 파일을 쓰레기로 바꿔치기 하고 리허설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러고는 조민우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고 내가 파일이 바뀌었다고 소리쳐봤자 누가 믿겠는가. 증거는 클라우드 접속 기록 같은 건 이미 깨끗하게 처리했겠지. 나는 꼭두각시처럼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비틀거리며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조민우는 의기양양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자신의 USB를 꽂았다. 스크린에는 즉시 잘 만들어진 세련된 PPT가 나타났다. 그는 준비된 사람처럼 청산유수로 발표를 이어갔다. 리허설이 끝난 후
유 팀장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 발표자 자격을 박탈하고 조민우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게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처분을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계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내일이 바로 기념식 본 행사인데 내게는 판을 뒤집을 기회조차 없는 걸까? 넋이 나간 채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만 내 눈앞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USB에 있던 백업 파일도 분명 어떤 수단으로든 파괴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100번 말해도 변명할 길이 없었다. 정말 이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기계적으로 짐을 챙겨 1층으로 내려왔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안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박경비님이 앉아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계셨다. 절망에 빠진 나는 그에게 다가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도 실망한 빛을 보게 될까 두려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를 보지 못한 척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 했다. 아가씨. 박경비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박경비님, 박경비님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비실 창가에 놓인 아주 낡아 보이는 누런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다. 아까 창고 정리하다가 낡은 물건을 좀 봤는데 예전에 누가 두고 간 모양이야. 내가 보기엔 쓸모없어 보이는데 혹시 버리는 김에 이것도 좀 버려주겠소?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눈에 띄지 않는 서류 봉투를 보자 마음속에 이상한 파동이 일었다. 박경비님은 내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박경비님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신문을 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말이 정말 무심코 한 말인 것처럼 나는 그 봉투를 쥔 채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마지막 구명더처를 끌어안듯 봉투를 꽉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경비님. 나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빌딩을 빠져나왔다. 자취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조급하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다른 것은 없고 아주 낡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연결 단자도 구형이었다. 나는 거의 경건한 마음으로 변환 젠더를 찾아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디스크가 인식되었다. 안에는 73만 1024라는 숫자로 이름 붙여진 폴더 하나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수십 개의 스캔된 이미지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고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것은 40여 년 전에 힘있고 단정한 필체의 손글씨 회의록 스캔본이었다. 내용은 그룹 초창기, 회사의 운명을 건 중대한 전략 전환에 대한 토론이었다. 그리고 말미의 서명과 주석은 놀랍게도 창업주이신 박 명예 회장님의 친필이었다. 나는 빠르게 다른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초창기 제품의 손으로 그린 디자인 스케치, 첫 대규모 수주 계약서 원본 사본, 박명예 회장님이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드시는 흑백 사진, 사진 뒷면에는 그가 직접 쓴 격려의 말까지 적혀 있었다. 하나하나가 묵직하고 생생한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룹의 역사와 인문 정신의 원본 증거였다. 이 낡은 USB 안의 자료들은 그 가치와 충격면에서 내가 이전에 자료 보관실에서 찾았던 모든 자료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 선배가 내 PPT를 바꿔치기 하고 그 화려하기만 한 껍데기로 주목받으려 했다고? 그들은 무엇이 JS그룹의 진정한 혼곤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나는 화면 속 누렇게 바래지만 힘이 넘치는 이미지와 글자들을 보며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박경비님,
그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왜 하필 이 순간에 이런 방식으로 내게 건네준 것일까? 이 질문들은 잠시 접어두어도 좋았다. 중요한 것은 내게 반격의 무기가 생겼다는 것. 그것도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핵무기급 무기가. 내일 두고 보자.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세웠다. 노트북 화면 속 귀중한 스캔 자료들을 보며 나는 완전히 각성한 상태로 기존의 발표 원고를 완전히 갈아엎었다. 더 이상 있어 보이는 국제적인 같은 단어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이 가장 원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들로 JS 그룹의 뿌리와 혼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PPT도 새로 만들었다. 배경은 그 누렇게 바랜 사진과 손글씨 원고를 그대로 사용했고 글꼴도 손글씨와 비슷한 느낌으로 선택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진정한 계승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마침내 최종본을 완성했다. 파일을 새 USB에 조심스럽게 저장해 몸에 지녔다. 그 구원의 낡은 USB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나는 오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념식은 그룹 본사에서 가장 큰 연회장에서 열렸다. 화려하게 장식된 행사장은 귀빈들로 가득 찼고 평소에는 보기 힘든 박진혁 회장님까지 첫 줄에 앉아 있었다. 나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정장 세트를 입고 객석 뒤편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 선배는 앞쪽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나는 이미 도마 위의 생선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행사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곧 주제 발표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가 열띤 목소리로 알렸다. 다음은 마케팅팀의 우수사원 조민우 씨께서 JS그룹 50주년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추고 조민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의기양양하게 무대에 올라섰다. 객석을 향해 인사하자 유 팀장님이 아래에서 박수를 주도하며 활짝 웃었다. 바로 그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놀란 시선 속에서 나는 무대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내 돌발 행동에 사회자마저 당황했다. 조민우는 무대 위로 올라온 나를 보고 얼굴이 굳어지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미래 씨, 뭐 하는 거야? 어서 내려가.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유 팀장님도 급히 일어나 나를 막으려 달려왔다. 이미래, 너 미쳤어? 경비는 뭐해?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마이크 앞으로 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객석을 훑었다. 특히 박진혁 회장님의 위험 있는 얼굴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나는 긴장으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충분히 또렷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이 발표는 반드시 제가 해야만 합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박진혁 회장님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손을 들어 다가오려던 경비원들을 제지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심사와 약간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유 팀장님은 초조해졌다. 회장님, 저 친구 말 듣지 마십시오. 이전 기획안은 형편없어서 저희가 기각했습니다. 조민우 씨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조민우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회장님. 미래 씨가 아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들 둘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손에 든 USB를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유 팀장님, 조민우 씨. 제 마음속으로는 당신들이 가장 잘할 텐데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던 기획안과 PPT가 어제 리허설 직전에 어떻게 악의적으로 쓰레기 더미로 바뀌었는지, 제 내부 클라우드 계정이 어떻게 이유도 없이 잠겨 접속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 말이 터져나오자 객석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 선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유 팀장님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이미래, 너 지금 피를 토하는 소리를 하는구나.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명예훼손이야. 증거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든 USB를 흔들었다. 물론 있죠. 하지만 증거를 내놓기 전에 저는 먼저 귀빈 여러분과 임원분들께 무엇이 JS그룹 50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진정한 기획안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을 끊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곧장 노트북으로 다가가 조민우의 USB를 뽑고 내 것을 꽂았다. 회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포함한 객석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PPT 슬라이드. 젊은 시절의 박명애 회장님이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서 있는 흑백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순간 나는 객석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특히 앞줄에 앉은 그룹의 원로 임원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발표를 시작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각 사진과 손글씨 원고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냈다. 박명애 회장님이 직접 제품 설계도를 그리던 이야기, 첫 제품이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창업 초기에 모두가 비좁은 사무실에 모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이야기까지. 나는 박경빈님이 주신 낡은 USB에서 느꼈던 충격과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객석의 많은 사람들, 특히 그룹과 함께 성장해온 오래된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박진혁 회장님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집중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가볍게 팔걸이에 두드리고 있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아까보다 눈빛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내가 그룹의 운명을 결정했던 전략 전환 회의록을 이야기하며 박명애 회장님의 친필 서명을 보여주었을 때 객석에서는 낮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 자료들은 그룹 내부 자료실에도 없는 것들이 많아 그 진정성과 귀중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 발표가 끝났을 때 연 회장은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는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지난 영광의 세월에게 그리고 나의 용기와 진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 선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지기를 반복하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다.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박진혁 회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내 발표에 대해 바로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유 팀장님과 조민우를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기획안이 바뀌고 계정이 잠긴 일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사팀을 꾸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 우리 JS그룹은 이런 비열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거의 서 있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서야 회장님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래 씨, 오늘 발표 아주 좋았소. 나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도 JS그룹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소. 일단 내려가서 쉬도록 해요. 나는 공중에 떠있던 심장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발걸음은 아직 조금 휘청거렸지만 등은 꼿꼿이 세워져 있었다. 잿빛 얼굴의 유 팀장님과 조민우 옆을 지나칠 때 그들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복수의 쾌감이 전류처럼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조사가 시작되면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짓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회장님의 아주 좋았소라는 말과 그 복잡한 눈빛은 일이 이대로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게 했다. 회장님의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은 연 회장에 터진 천둥과 같았다. 기념식의 나머지 순서는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뚜렷이 느꼈다. 이전의 동정, 호기심, 구경거리에서 이제는 궁금증, 탐색, 심지어 약간의 경외심까지 섞여 있었다. 평소 말 한마디 섞지 않던 다른 부서, 동료 몇몇이 일부러 다가와 발표 정말 좋았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라고 속삭여 주었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는
진작에 자취를 감췄다. 아마도 뒷수습을 하거나 입을 맞추러 급히 자리를 떴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선 이상 이 일은 결코 어물쩍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JS그룹이 오늘날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의 부정부패와 기만을 가장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업의 뿌리를 파헤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오늘 내 발표에 감동받아 창업의 어려움을 되새긴 회장님은 이런 일에 대해 더욱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예상대로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그룹 감사팀 책임자가 직접 나를 찾아왔다. 태도는 매우 정중했지만 질문은 지극히 상세했다. 나는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유 팀장님이 어떻게 내게 프로젝트를 억지로 떠넘겼는지, 조민우가 어떻게 돕는 척하며 함정을 팠는지, 리허설 때 파일이 어떻게 바뀌고 클라우드 계정이 잠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결정적인 낡은 USB를 손에 넣었는지까지. 박경비님에 대해서는 우연히 낡은 물건 속에서 찾았다고만 말하고 그가 내게 서류 봉투를 건네준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박경비님이 그런 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섣불리 그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감사팀 직원은 꼼꼼히 기록하고 내가 리허설 후에 몰래 챙겨두었던 원본 PPT가 담긴 쓰레기 버전 USB와 내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요청했다. 접속 IP와 조작 기록을 추적하겠다고 했다. 며칠 동안 회사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조사팀의 효율은 무서울 정도였다. 먼저 IT부서에서 내 클라우드 계정이 리허설 전날 심야에 회사 내부망의 특정 IP 주소에서 비정상적으로 로그인되고 파일이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IP 주소는 조민우의 자리 컴퓨터로 밝혀졌다. 곧이어 총무부 직원이 리허설 전날 밤 조민우가 프린터 근처에서 수상하게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내 클라우드 비밀번호는 아마도 내가 유 팀장님에게 불려갔을 때 조민우가 내 자리 파티션에 붙어 있던 암호 힌트 메모를 보고 풀어냈을 가능성이 컸다. 생일과 이름 이니셜 조합에 단순한 비밀번호를 쓴 것은 나의 어리석은 실수였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조민우는 며칠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유 팀장님의 지시를 받았으며 일이 성공하면 부팀장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실토했다. 유 팀장님은 처음에는 발뺌하며 모든 책임을 조민우에게 떠넘겼지만 감사팀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담당했던 다른 프로젝트들을 파헤치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을 억압하고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여러 건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다. 벽이 무너지자 모두가 등을 돌렸다. 평소 그녀에게 당했던 동료들이 앞다투어 제보에 나섰다. 일주일 후 처리 결과가 그룹 게시판에 공지되었다. 마케팅팀 유아라 팀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자를 억압하고 타인에게 중요 프로젝트 파괴를 지시했으며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즉시 해고 처분함. 회사는 법적 책임 추궁의 권리를 보유함. 사원 조민우는 부정행위에 협력하고 회사, 자산 발표, 자료를 악의적으로 파괴한 행위로 해고 처분함. 공지가 붙은 날 마케팅팀 전체가 들썩였다. 많은 사람들이 몰래 내게 엄지를 치켜세우고 저녁을 사겠다며 다가왔다. 내가 민중의 해악을 제거했다고들 했다. 나는 공지 속 익숙한 두 이름을 보며 생각했던 것만큼의 희열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3년간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기분이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다. 공석이 된 팀장 자리는 일단 한고참 부장이 대리하게 되었다. 모두들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 팀장 자리를 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추측했다. 대리 팀장조차 내게 깍듯하게 대하며 많은 중요 서류를 먼저 내게 검토하게 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걸려 있었다. 기념식 날 회장님이 나를 보던 그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일단 내려가서 쉬도록 해요라고 했던 말.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박경비님. 그 서류 봉투를 건네주신 이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며
내가 가져다 주는 밥을 드셨다. 내가 조심스럽게 USB에 대해 물었을 때도 그는 그저 우연히 주운 건데 쓸모가 있었다니 다행이구먼이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 평온함이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유 팀장님과 조민우가 해고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내 책상 전화기가 울렸다. 회장님 비서실이었다.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이미래 씨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지금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복일까? 화일까? 내가 유 팀장님 무리를 고발한 것에 대한 포상일까? 아니면 그가 박경비님과 그 USB의 비밀을 알아챈 것일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동료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 속에서 나는 빌딩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다. 나는 저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상승하며 숫자가 바뀌는 동안 내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쿵쿵 울렸다. 최고층에 도착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두꺼운 카펫이 깔려 내 숨소리마저 들릴 듯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다. 회장님의 비서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이미래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 푹신한 카펫 위를 걸었다. 복도 양쪽에는 값비싸 보이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복도 끝에는 육중한 원목 문이 있었다. 비서가 가볍게 노크하고 문을 열었다. 회장님, 이미래 씨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상상 이상으로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다. 전면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햇살이 비춰 거울처럼 빛나는 짙은색 마룻바닥, 공기 중에는 옅은 시가와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진혁 회장님은 거대한 책상 뒤가 아닌 창가에 서서 나를 등지고 있었다. 회장님. 나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목이 바싹 말랐다. 박진혁 회장님이 몸을 돌렸다. 그는 오늘 기념식 때의 정장 대신 짙은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비즈니스맨의 날카로움 대신 편안함이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그 시선이 내게 닿았다. 심사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창가의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요. 나는 얌전히 다가가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았다. 엉덩이를 반만 걸친 채 등을 꼿꼿이 세웠다. 박진혁 회장님이 내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으며 무릎 위에서 꽉 맞잡은 내 손을 훑어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심장에 박혔다. 이미래 씨, 오늘 부른 건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황급히 말했다.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가 유 팀장님 무리를 고발한 일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다. 박진혁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내 말을 막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듯했다. 마치 나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다. 유아라와 조민우의 일은 회사가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요. 내가 고맙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내 얼굴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진중해졌다. 내가 고마운 건 당신이 지난 3년간 매일 내 아버지께 챙겨드린 그 반찬이요. 쾅.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얼어붙었고 혈액이 순식간에 긁는 듯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내가 헛것을 들었나 의심했다. 아, 아버지? 박경비님? 1층 경비실에 앉아 낡은 제복을 입고 말없이 맨밥을 드시던 그 박경비님이 박진혁 회장님의 아버지라고? JS 그룹의 창업주 중 한 분이라고? 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진혁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룹의 창업 원로, 회장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회사에 와서 가장 평범한 경비원으로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일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너무 황당했다. 박진혁 회장님은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얼굴에 복잡하고 약간은 난처하며 미안한 듯한 미소를 띄었다. 많이 놀랐죠? 당신뿐만이 아니오. 처음에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현장 체험을 하시겠다고 고집 부리셨을 때 나도 거의 싸울 뻔했소.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아버지는 고집이 세신 분이오. 그룹이 너무 커져서 평범한 직원들과 고객들에게서 너무 멀어졌다고 하셨소. 직접 와서 어떤지 봐야겠다고. 신분을 밝히지도 특별 대우를 받지도 않고 진짜 경비원처럼 지내시겠다고 하셨지. 우리가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결국 허락해드렸소. 지난 3년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서러움도 많이 겪으셨지. 난 다 알고 있었소. 나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들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 박경비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무심한 듯한 조언, 가끔 던지시던 심오한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던 태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던 구원의 USB가 담긴 서류 봉투까지 이전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완벽하게 설명되었다. 내가 3년간 무심코 챙겨드렸던 그분이 바로 그룹 최고 오너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박진혁 회장님의 시선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미래 씨,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당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시오? 회사 전체에서 당신만큼 속이 깊고 꾸밈 없는 아가씨는 없다고 하셨소. 3년간 당신이 해준 밥을 먹으며 마음속에 다 담아두셨다고. 특히 이번 기념식 때 당신이 아버지가 주신 그 낡은 자료들을 들고 무대 위에서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버지는 집에서 생중계로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러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나는 당신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해야만 하오. 3년간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봐준 그 마음에 대해 우리 박씨 가문은 잊지 않을 것이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엄청난 정보량에 정신이 아득했다. 박경비 님이 회장님의 아버지라니. 내가 회장님 아버지를 3년간 돌봐드렸다고? 이건 정말 꿈만 같았다. 박진혁 회장님은 여전히 멍한 내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내가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내선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말했다. 그것 좀 가져와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마치 응고된 듯했다. 내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창밖의 아득한 도시 풍경을 보며 나와 이 세상 사이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 같다고 느꼈다. 박진혁 회장님이 짧은 내선 전화를 마치는 것을 나무토막처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내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나를 어지럽게 내리쳤다. 내가 3년간 점심을 나누고 업무 푸념을 들어주고 가끔 무심한 말로 나를 일깨워주던 그 과묵한 노인이 박진혁 회장님의 아버지라고? JS그룹이라는 상업제국을 맨손으로 일군 그 전설적인 창업주 가문의 어른이라고? 이건 내가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사무실 문이 가볍게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아까 그 비서가 정교한 나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짙은 남색 벨벳 상자와 아주 공식적으로 보이는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쟁반을 우리 사이의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박 회장님께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소리 없이 나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다시 나와 회장님만 남았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벨벳 상자와 서류에 꽂혔다. 상자는 작아서 액세서리를 담는 용도 같았지만 분명 평범한 것은 아닐 터였다. 서류 표지에는 주식증여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했다. 박진혁 회장님은 빙빙 돌리지 않았다. 그는 그 계약서를 집어들어 내 앞에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미래 씨, 말로만 하는 감사는 너무 가볍소. 이건 내 개인 명의로 된 JS그룹 주식 1만 주요. 이제 정식으로 당신에게 증여하겠소. 우리 가문이 3년간 아버지를 돌봐준 당신의 마음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요. 주식 1만 주.
나는 묵직한 서류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에 간신히 현실 감각을 되찾았다. 주식이라는 단어는 내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건 임원이나 핵심 인재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었다. 1만 주라는 숫자는 크게 들렸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치인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아마도 수억 원은 되지 않을까? 세상에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거대한 선물에 어안이 벙벙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박경비님을 챙겨드리면서 어떤 보답도 바란 적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황급히 계약서를 되돌려주려 했다. 목소리가 다급하게 변했다. 제가 박어르신을 챙겨드린 건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박진혁 회장님은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받아요. 이건 월급도 보너스도 아니요. 우리 가문의 마음이요. 아버지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거요. 당신의 그 마음은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소. 당신이 거절하면 아버지가 아시고는 서운해하실 거요. 그가 박경비님을 언급하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박경비님의 그 고집스러우면서도 온화한 모습을 떠올리니 박 회장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1만 주라니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다. 박진혁 회장님은 내가 여전히 망설이자 그 남색 벨벳 상자를 앞으로 더 밀었다. 이 안에는 주권과 관련 증빙 서류들이 들어있소. 함께 받아요. 계약서를 한번 보고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 장에 서명하면 돼요. 후속 절차는 내 변호사가 모두 도와줄 것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벨벳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보석이 아닌 정교하게 인쇄된 종이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는 주권 보유 증명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 이름과 1만 주라는 선명한 숫자가 찍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회장님, 나는 이 복잡한 심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다. 기쁨일까? 조금은. 하지만 그보다는 거대한 불안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이 더 컸다. 박진혁 회장님은 내 불안을 눈치챘는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어른스럽게 위로했다. 긴장할 필요 없소.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오. 돌아가서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나나 내 변호사에게 물어보시오. 오늘은 일단 돌아가서 쉬어요. 마음 좀 추스르고 이제부터는 회사의 주주요. 신분이 달라졌으니 어깨 위의 책임감도 조금은 더 무거워질 수 있겠지. 주주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를 강타했다. 해고당할 뻔한 작은 사원에서 하루아침에 그룹의 주주가 되다니 이 신분의 변화는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나는 멍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그 계약서와 상자를 꽉 쥔 채 솜 위를 걷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향했다. 문가에서 나는 램부주 뒤돌아 창가에 선 박진혁 회장님을 보았다. 그가 내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하고 카펫은 여전히 푹신했지만 나는 내가 그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내 발밑의 길과 내 눈앞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자리로 돌아가 혼자서 이 천지개벽할 소식을 소화하고 싶었다. 1만 주는 대체 얼마일까? 이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올랐다. 나는 거의 로봇처럼 마케팅팀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끓는 죽처럼 온갖 단어들이 뒤엉켜 있었다. 1만 주, 회장님 아버지, 박명애 회장님. 손에 든 계약서와 벨벳 상자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수많은 시선이 탐조등처럼 사방에서 날아와 내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유 팀장님 무리를 쫓아냈을 때는 다들 나를 기껏해야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께 직접 불려가 한참을 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다른 곳을 보지 않으며 내 자리로 향했다. 그 계약서와 상자를 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숨길 수 있고 내 요동치는 마음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미래 씨, 평소 거의 말도 섞지 않던 여직원이 과도하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이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승진시켜 주신대요?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팀장 되는 건 당연하죠. 그녀의 말에 다른 동료 몇몇도 스위치가 켜진 듯 몰려들었다. 맞아, 맞아. 미래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새로 생긴 괜찮은 일식집 아는데 나는 그들 사이에 둘러싸여 마치 구경거리가 된 작은 동물 같았다. 예전의 나라면 어색해서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오늘은 방금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일까. 마음속에 낯선 냉정한 관조가 싹됐다. 별일 아니에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와 상자를 재빨리 서랍에 넣고 잠갔다. 그냥 기념식 프로젝트 후속 처리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셨어요. 나는 주식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나 자신도 아직 소화하지 못했다. 아, 사람들은 의미심장하게 어조를 느렸다. 그저 세부 사항을 묻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서류 상자까지 들고 나올 리가 없다는 불신의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브라우저를 열었다. 손가락은 마치 스스로의 기억을 가진 듯 검색창에 JS그룹 주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젖을 것 같았다.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고 현재 주가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주당 200만 원. 숨이 되섰다. 그리고 거의 떨리는 손으로 마음속에서 간단한 곱셈을 했다. 1만 주 곱하기 20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200억 원. 그 숫자는 거대한 번개처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은 화면 속 숫자에 고정된 채 뇌는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200억.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닌 200억 원. 내가 0을 몇 개 더 센 건 아닐까. 나는 눈을 힘껏 깜빡이고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한 글자 한 글자 세어보았다. 이 뒤에 0이 10개. 맞았다. 200억 원이었다.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현기증이 나를 덮쳤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 동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멀고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을 것이다. 200억. 이게 대체 어떤 개념인가? 내가 평생, 아니 10평생, 100평생을 일해도 그 숫자의 꼬리도 만져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돈에 대한 나의 모든 인지와 이해 범위를 완전히 초월했다. 나는 이전에 기껏해야 수억 원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다. 지금 생각하니 우습기 짝이 없었다. 박진혁 회장님이 말한 작은 성에 박명애 회장님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그 마음의 대가가 200억 원이라니 이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순금으로 된 산이 아니 행성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나를 덮친 것이다. 미래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내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고 몸이 굳어있는 것을 보고 나를 툭툭 쳤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마치 10,000m를 달리고 난 사람처럼 나는 고개를 돌려 동료의 걱정 어린 혹은 호기심 어린 얼굴을 보았다.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방금 수백억대 부자가 되어 정신이 나갔다고? 나는 힘껏 고개를 저어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마치 인두로 새겨진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충격적으로 뇌리에 박혀 있었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사포처럼 건조했다. 아마 저혈당인가 봐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초콜릿 하나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다. 200억이라는 숫자는 잔잔한 호수에 투하된 핵폭탄처럼 내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내가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모든 인지와 세계관을 철저히 파괴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불과 3년 전 내가 그 과묵한 늙은 경비원에게 건넸던 평범한 반찬 한 그릇이었다. 저혈당이라는 핑계는 설득력이 없었지만 내 상태를 설명할 더 좋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서랍에서 언제 넣어뒀는지 모를 초콜릿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녹았지만 경련에 가까운 심장의 광란을 조금도 진정시키지 못했다. 200억. 이 세 글자가 마법 주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내 허벅지를 몇 번이나 꼬집었다. 선명한 통증이 이것이 꿈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꿈이 아니라면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할 수 있단 말인가. 평범한 직장인 통장 잔고가 단 한 번도 8자리를 넘어본 적 없는 내가 갑자기 200억 자산을 가진 주주가 되다니.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시선을 내게 던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거대한 충격이 지나간 후 공황에 가까운 비현실감이 나를 덮쳤다. 이 돈은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아서 두려웠다. 그것은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해와 같았고 나는 갑자기 그곳에 던져진 작은 조각배 같았다. 언제든 거대한 파도에 삼켜질 수 있었다. 나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했다. 만약 주가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이라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주식 앱을 열고 다른 경제 사이트 몇 군데를 더 확인했다. 모든 페이지에서 JS그룹의 현재 주가는 200만 원 혹은 199만 8천 원에서 200만 2천 원 사이를 미세하게 오가고 있었다. 1만 주 곱하기 200만, 내 영혼을 빼놓았던 그 숫자가 차갑고 명백하게 눈앞에 놓여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의자에 탄조하듯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희열, 조금은. 하지만 그보다는 거대한 막막함과 불안이 더 컸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액을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수많은 질문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어지럽게 했다. 이미래 씨, 대리 팀장님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내 자리 옆에 서서 전에 없이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방금 회장님 비서실에서 전화 왔는데 법무팀으로 좀 가보라고 하네요. 주식 양도 관련해서 후속 절차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서명해야 한다고요. 그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는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 같았다. 주식 양도? 무슨 주식? 이미래 씨가 주식을. 주변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타먹다. 그 대신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는 억눌린, 숨막히는 소리. 모든 사람의 눈이 탐조등처럼 일제히 내게 꽂혔다. 극도의 충격, 불신. 그리고 노골적인 부러움과 질투로 가득했다.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완전히 들켜버렸다. 나는 뻣뻣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을 꿰뚫을 듯한 수많은 시선 속에서 나는 꼭두각시처럼 기계적으로 법무팀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속위를 걷는 듯, 또 불타는 수비를 걷는 듯 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내가 떠난 후 사무실이 어떻게 발칵 뒤집힐지 상상할 수 있었다. 온갖 추측과 뒷이야기, 심지어 악의적인 짐작들이 바이러스처럼 회사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법무팀에 가서 서명한다는 것은 이 주식이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내 소유가 된다는 의미였다. 200억 원이 차가운 숫자에서 내 자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다. 금속 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고 멍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몸을 돌려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다. 밖에 복잡한 시선과 소음이 차단되었다. 밀폐된 공간에 내 가쁜 심장 소리만이 울렸다. 200억. 법무팀 서명. 나는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바로 이 순간 인생을 바꿀 만큼 거대한 충격이 뒤늦게 쓰나미처럼
내 심장을 강타했다. 나는 정말로 정신이 나간 걸까? 아니면 이 세상이 갑자기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게 된 걸까? 법무팀에서 나온 후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작은 자취방이 처음으로 안전한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문을 잠그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머니 속 주식양도 계약서 사본이 불타는 수처럼 내 피부와 혼란스러운 신경을 지지고 있었다. 200억.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어두운 빛 속에서 그 위의 글씨들은 천근의 무게를 가진 듯했다. 나는 그것을 바닥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과 내 이름을 몇 번이고 더듬었다. 이미래, 일만주, 꿈이 아니었다. 백지의 검은 글씨,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방금 전 법무팀의 그 말끔한 전문가들이 확인해준 사실이었다. 나는 정말로 JS 그룹의 주주가 되었고 몇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희열, 있었다. 억눌렸던 화산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분출하고 싶어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보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비현실감과 공포가 더 컸다. 그렇다, 공포였다. 이 돈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처럼 내 평온한 삶에 갑자기 뛰어들었다. 나는 이걸로 뭘 해야 할까? 은행에 넣어둘까? 투자?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둘까? 누가 뺏으러 오지는 않을까?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수많은 질문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거의 익사시킬 뻔했다. 나는 바닥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다리가 저리고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힘겹게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달걀 몇 개와 시든 청경채뿐이었다. 예전에는 궁상 맞다고 생각했던 이 생활이 지금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익숙함으로 다가왔다. 나는 라면 하나를 끓였다. 흔한 달걀 하나 풀지 않은 맑은 국물라면이었다. 습관 때문이었다. 지난 수천 개의 밤과 다를 바 없는 이 라면을 먹으며 바닥에 놓인 200억짜리 종이를 보았다. 거대한 괴리감이 나를 거의 정신분열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는 내내 머릿속에는 박경비님의 자애로운 얼굴, 유 팀장님의 일그러진 표정, 박 회장님의 진중한 눈빛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화면 속 그 숨막히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귀결되었다. 나는 몇 번이나 불을 켜서 그 계약서가 침대 옆 협탁에 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짙은 다크서클을 하고 출근했다.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휘청거렸다. JS 그룹의 웅장한 빌딩으로 들어서는 기분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경외심, 조심스러움, 거대한 기계의 미미한 나사못이라는 자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건물에도 내 몫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이 주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미래 씨, 아침은 먹었어요? 내가 하나 더 사왔는데. 정문을 통과해 마케팅팀 사무실까지 오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동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다. 공손하고 열정적이며 심지어 아첨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평소 거만하던 안내데스크의 예쁜 직원조차 내게 활짝 웃어 보였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이런 환대는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등 뒤에 수많은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다.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미묘했다. 내가 들어서자 시끄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내 자리로 가보니 의자는 물티슈로 반짝이게 닦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예쁜 다육식물 화분이 놓여 있었다.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동료들이 돈을 모아 사줬다는 최고급 핸드드립 커피가 있었다. 내 자리는 원래 쓰레기통 옆 채광이 가장 나쁜 구석이었다. 미래 씨, 대리 팀장님이 손을 비비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온화함이 가득했다. 이제 신분이 다르니 여기 앉는 건 좀 그렇지. 우리가 방금 위에 보고해서 저기 창가 쪽에 독립된 자리를 마련해뒀어. 조용하고 전망도 좋고.
그가 가리킨 곳은 원래 부장급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햇살이 그 빈자리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제였다면 감격했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평온했다. 심지어 조금 웃음이 나왔다. 정말이지, 힘이 생기니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아닙니다, 팀장님.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금 샤야했지만 어조는 단호했다. 저는 여기가 익숙해서 좋습니다. 다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커피는 잘 마시겠습니다만 화분이나 자리 이동은 괜찮습니다. 대리 팀장님과 주변 동료들은 내 거절을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멍한 표정이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나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런 얄팍한 아첨과 특별 대우를 통해서는 아니었다. 노트북이 인터넷에 연결되자마자 사내 메신저가 미친 듯이 깜빡였다. 수십 개의 친구 추가 요청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예전에는 전혀 연락 없던 다른 부서 임원들, 안면만 있던 협력업체 직원들, 심지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대학 졸업 후 연락 끊겼던 동창들까지. 나는 그 번쩍이는 프로필 사진과 아첨하는 메시지들을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이것이 돈과 권력의 힘인가? 나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고 모두 차단했다. 그리고 나는 회사 내부 인사 시스템과 프로젝트 권한 조회 화면을 열었다. 주주로서 아직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부 비핵심 내부 정보를 열람할 권한은 분명히 상향 조정되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스템에 유아라와 조민우의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 그들이 담당했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프로젝트 번호들도 유아라, 조민우, 당신들은 해고가 끝이라고 생각했나? 당신들이 지난 3년간 내게 가했던,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했을 불공정함, 이제 제대로 청산할 시간이다.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내 눈빛은 처음으로 날카롭고 차가워졌다. 200억이 가져다준 현기증과 불안은 서서히 가라앉고 현실적이고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유아라와 조민우의 과거 프로젝트 조회 결과가 화면에 하나씩 떠올랐다. 쓰마터진 상처를 하나씩 벗겨내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권한이 없어 의심만 할 뿐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주주의 신분은 만능 열쇠와 같았다. 나는 유아라가 팀장으로 재직한 3년간 예산 5억 원 이상의 모든 프로젝트를 조회했다. 문제점은 금방 드러났다. 뉴미디어 매트릭스 확장 프로젝트, 예산 8억 원, 계약업체는 영동 크리에이티브라는 작은 회사였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이 회사는 유아라에게서 연달아 큰 계약을 따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는 모호했고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돈은 물에 던져진 듯 사라졌다. 나는 영동 크리에이티브와 법인 대표 정보를 기록했다. 다음은 조민우가 담당했던 VIP 고객 관계 관리 프로젝트. 예산 6억 원. 보고서에는 온갖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리조트 영수증이 가득했지만 해당 고객 명단이나 활동 기록은 불분명했다. 심지어 많은 영수증의 수취인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다. 분노와 함께 사냥꾼 같은 흥분이 솟구쳤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조사를 깊이 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출장비 허위 청구, 직권을 이용한 친인척 채용, 외주 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 착보까지. 그들은 지난 3년간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빼돌렸을까? 나는 모든 의심스러운 프로젝트 정보와 문제점을 정리해 표로 만들었다. 그리고 주주 권한을 이용해 그룹 감사팀과 감사실에 정식으로 비리 제보 메일을 보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전송 성공 메시지가 떴을 때 나는 의자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 이 통제감은 그들이 해고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통쾌했다. 메일을 보낸 지 1시간도 안 되어
감사팀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그는 지극히 정중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 이 주주님, 제공해주신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 감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유아라와 조민우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이전에는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 제보는 명확했고 증거도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감사팀과 감사실 직원들이 동시에 출동해 마케팅팀의 지난 3년간의 일부 재무 서류와 프로젝트 파일을 압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예전에 그들 측근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평온하게 일했다. 모든 것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퇴근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유아라였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미래씨, 미래씨, 제발, 제발 날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감사팀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이러다 감옥 가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횡령한 돈 2배로 다 갚을게. 나는 그녀의 절망적인 애원을 들으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인과응보, 그가 나를 짓밟으려 했을 때, 회사 돈을 마구 썼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유아라 씨, 저한테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회사의 레드라인을 넘었고 법을 어겼어요. 할 말은 감사팀과 판사에게 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보았다. 복수의 맛은 이렇게 차분하고 우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규칙을 이용해 적에게 그들이 가했던 고통과 불공정을 몇 배로 되갚아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 회사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오물이 숨어 있을까. 이 새로운 주주는 단순히 부를 즐기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다. 유아라의 절망적인 전화는 내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곧 잠잠해졌다.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성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며칠 후 그룹은 유아라와 조민우가 저지른 여러 중대한 비리 행위를 상세히 기술한 전 직원 공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고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지만 사법처리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내게 수단이 너무 심하다는 식의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대신 조용한 경외감이 흘렀다. 이후 나는 주주 대표 자격으로 그룹 이사회 확대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때는 부서 회의에서조차 조심스러웠던 내가 이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퇴근 후 나는 그룹 빌딩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3년간 박경비님과 함께 점심을 먹던 곳이었다. 석양 속에서 나는 박경비님이 내게 건네준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친절이었다. 아가씨, 혼자서 무슨 생각에 잠겨 있소? 익숙하고 온화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경비님, 아니 박명애 회장님이 서 계셨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맑았다. 박, 어르신. 나는 당황하며 일어섰다. 그는 손을 저으며 내 옆에 앉았다. 그냥 전처럼 박경비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구먼. 그는 멀리 지는 해를 보며 말했다. 지난 3년간 고마웠소, 아가씨. 그 반찬뿐만 아니라 나를 괴팍한 늙은이로 보지 않고 말을 걸어준 것도 고맙소. 코끝이 찡해졌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내 말을 막았다. 길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내가 USB를 준 것은 당신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걸 붙잡은 것은 당신의 능력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깡카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래에서 3년간 지켜보니 이 회사가 커지면서 사람들 마음이 흩어지기 쉬워졌더군. 이걸 바로잡을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소. 당신이 이번에 한 일 아주 잘했소.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단순히 현장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은퇴한 늙은 선장처럼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배가 올바른 항로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키를 바로잡을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열심히 하게. 그 숫자에 겁먹지 말고.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야. 당신이 처음에 왜 내게 반찬을 가져다 줬는지 그 마음을 잊지 말게. 그가 석양 속으로 멀어져가는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따뜻한 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복수의 쾌감은 가라앉고 그 자리에 더 무겁고 빛나는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유아라와 조민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JS그룹의 주주 이미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쳤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나는 이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감사함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자라난 강인함과 명철함, 그리고 박어르신의 당부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나아갈 것이다. 미래는 기대할 만했다.